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서초동과 뭐 여의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치가 다르죠? 네네. 저쪽 어디야? 거기 안국동 건너편에. 거기 제동이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제동에 있죠. 자, 제동의 시간이 왔을까요? 헌법재판소 관련 기사가 2개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탄핵, 물론 헌법재판소는 탄핵이잖아요. 거의 뭐 정치권과 연결되면 다 탄핵인데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그 탄핵 청문회가 열렸지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뭐 100만이 넘는 청원에 의해서 일단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 회부가 됐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부터 청문회를 열겠습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청문회라니요?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청문회라니요? 하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것을 이제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바로 27일 기일을 잡고 공개 변론을 한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뭐 양측 주장이야 공방을 벌였겠죠. 그리고 양측 주장 뭐 뻔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한 말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게 지금 정쟁의 도구로 지금 탄핵이 이용되는 거 아니냐. 네네. 정청래 측 변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질문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질타로 들렸어요. 네네. 앞에 내용이 맥락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5만 모으기 쉽잖아요. 근데 30일 안에 5만 딱 모아갖고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질타 맞지 않습니까? 네, 큰 의미 없어요. 의미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 없어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5만 명이라고 하는 게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 있거든요. 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민 동의 청원에 제출해가지고 청원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걸로 보고 그럼 국회의장이 쭉 봐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그냥 회부하는 거예요. 그럼 회부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청문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청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기속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원해서 그 국회나 뭐 정부 기관이 청원 받으니까 좋은 의견이야. 그거 뭐 받아가지고 잘 그 적의 처리하면은 뭐 괜찮은 거고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도 그만인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별의별 생각을 갖다 다 하다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참 우리나라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여기서 제대로 결정을 아까 김용두 헌법재판관이 물론 질문을 했지만 이 취지대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00만 모으기 빠르게 모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 이 흐름을 봤을 때 20%는 묻지마 지지를 하고 거의 20%는 묻지마 비판을 합니다. 그 묻지마 비판의 20%를 따져보면 유권자 4천만 명이라 했을 때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이나 사실은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탄핵 청원을 해서 청문회 한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 진영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단 하루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을 처음 한 데가 어디냐?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언제 했느냐? 2020년에 했어요. 네. 그래서 2020년 3월 2일에 10만이 달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과연 탄핵 소추안을 청원으로 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청원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법사위에 회부가 됐던 게 2020년 3월 4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여기에서 한 발을 더 나아가가지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청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다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쓸데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아니 권한제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어차피 청문회가 다 이제 뭐 진행됐고 다 끝났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권한제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뒷북 치는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헌재가 쓸데없는 데다가 저 정력을 갖다가 낭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또 봐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 이것도 다 돈이죠. 그럼요. 양쪽 다 대리인 변호사들이 지금 동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네. 민주당 돈으로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돈으로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따로 돈 내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로펌을 갖다가 선임을 했겠습니까? 다 국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진짜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름 있는 로펌들이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씩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그냥 살살 녹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합쳐서 지금 2억 5천만 원이니까 네네. 지금 합치면 이제 3억이 되겠네요. 네네. 지금 한 2년 동안 한 2억 5천 가까이 됐다고 하니, 뭐 지금 이제 이 건만 하더라도 뭐 사실 탄핵 소추와 관련된 청문회,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탄핵 소추가 하면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헌적이거나 또는 위법적인 사실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엄중한 그런 위반을 했을 때 탄핵 소추한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래요. 탄핵이라는 건 있을 때잖아요. 확실하게 뭔가가 나왔을 때. 네네. 근데 이 청문회라는 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서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네. 아니 무슨 청문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탄핵 소추안 발의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소추안 발의한 다음에 그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건데, 발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저는 네. 진짜로 이거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중요해진 그 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200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발의는 150석이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의결되는 데까지는 200석이 돼야 되는데 8석만 더 모으면은 탄핵소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돼봤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크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됩니까? 총리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소추안 의결됐을 때 누가 대통령 직무대행 했었습니까? 고건총리요. 고건총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한 7, 8명 뭐 그 정도 그냥 헷가닥 해버리면,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박영선 같은 사람이 탄핵 그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가 됐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박영선 장관 같은 사람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한덕수 총리로 쭉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후임 총리를 그 이제 총리를 어차피 이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요번에 이제 총선 패배한 다음에 그 총리 경질하고 그 다른 분으로 저 총리를 갖다가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영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총리 그 임명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그냥 질질질 끌어버리고, 예컨대 헌법재판관들 임명해버리지 않으면요 주구장창 그 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이 7명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임명한 3명 하나도 임명을 안 해버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방통위원. 네. 방통위 상임위원 지금 둘밖에 없어요. 3명을 갖다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방통위는 그 법에 그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있지만은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는요. 네. 헌법재판소 법에 7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결정 내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난쳐버리면은 국무총리만 가지고도 정권 교체의 효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깜빡 졸면 별별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겁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북한도 참 오지랖이 넓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분노와 탄핵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지금 생중계를 합니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을 타도하자 하면서 지금 청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발언자들의 목소리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과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를 딱 본 순간 또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이 국회에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깁니다. 이 청원을 누가 했느냐? 또 떠올랐어요. 권오혁이라는 사람. 네. 국법법 위반을 벌써 5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국법법 위반을 뭐 때문에 했냐 그랬더니 완전히 저깁니다. 반미,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어서 분단을 고착하고 조장시켜서 반미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라고 벌써 이제 5번이나 이적단체를 구성한 죄로 국법법에 지금 혐의로 구속되고 또 재판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게 지난번에 왜 그저 충북동제를 포함을 해서 뭐 전국적인 어떤 간첩 조직 해갖고 뭐 제주도부터 뭐 저기 거제 쪽 이렇게 거점을 해갖고 다 일망타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간첩단이 딱 되면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민주당이나 이거 조작 사건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언제나. 그리고 막 변호인단 구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 끽소리도 없었어요. 네네. 이유가 뭐냐? 지령문이 다 나왔거든요. 지령문이 암호문을 다 풀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지령문이 아주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게 북한 지령문이 야, 시위를 벌여라. 시위에서 이런 구호해라. 하고 친절하게 구호까지 다 내려줘요. 네네. 근데 그 구호의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네네. 탄핵. 네. 이게 제1구호예요. 지령의 구호.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딱 떨어지네요. 북한이 요구했고
그래서 그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 국법법 위반을 한 사람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대고 그래서 100만 가까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국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냥 따라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색깔론이라고 얘기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간첩단이 이제 잡혀도 일망타진이 안 돼요, 지금. 네. 왜 일망타진이 안 되느냐? 우리나라 재판이 완전히 사법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요. 저런 간첩들 잡아봤자 저 간첩들이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뭐뭐뭐 하면서 그 구속 기간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 그 간첩들이 심지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데 그 재판이 막 2년, 3년, 4년 그렇게 그냥 질질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 참 그 허탈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변 말씀이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권오현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5번이나 국법법을 위반했다고 그랬죠. 정과 우범이죠. 네네. 그런데 형을 산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집행유예예요. 네네. 5번 다 집행유예예요. 5번 다.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고 나와서 또 범죄하고. 그런데 왜 집행유예라는 건 이 전과가 집행유예가 있어요. 네네. 동일한 범죄를 하면 사실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네. 그냥 그 없어져야 되거든요. 집행유예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의 집행을 네네. 미룬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예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행위를 하면 이전에 있던 형까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범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대놓고 간첩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목사 뭘 했습니까? 심지어 영부인한테까지 그 접근해가지고 몰카 찍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권오현 같은 사람들 한 짓에 비하면요. 최재형 목사가 한 짓은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교란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큰 그 뭐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최재형이 그냥 계속 활개치고 다니고 뭐 그 목소리 높이고 다니고 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권오현 내가 다시 좀 들여다봤더니 1998년에 유죄 판결 받고 2000년에 또 유죄 판결 받아요. 2년 만입니다. 네네. 각각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물론 대법 확정은 안 나왔어요. 고법까지만 나왔네 여기는. 그리고 2018년에 그리고 또 2024년 2월에 네. 각각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범죄가 들통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과가 있는데 동일 범죄 그러니까 국법법을 위반했는데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헌법재판소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일 결론이 난답니다. 네네. 누구? 이정석 검사. 네네. 자, 검사 탄핵이 이제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4명. 네네. 이 4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리 이제 이정석 검사가 탄핵, 지금,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 혐의를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탄핵이 아니라 이게 파면이라는 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징계. 네네.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의 징계로서 충분히 파면에 준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준하는, 그런 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탄핵을 한다라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네. 검사도 원래 이제 판사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검사도 판사에 준해가지고 그 탄핵 당하지 않고는 파면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갖다가 해도 네. 무슨 정직이나 그 정도까지지 파면까지는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검사를 파면시키려면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 이정섭 차장이 사실은 수사를 되게 잘하는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정섭 차장이 그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쌍방울인지 뭔지 그런 수사 같은 것들을 이정섭이 되게 잘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온갖 제보 같은 것들 다 받아가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탄핵을 갖다가 소출을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정섭은 어쩔 수 없이 그 현직에서 떠나야 돼요. 네.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난 총선 지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정섭이 그 일을 갖다 못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탄핵에 해당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범죄 경력 조회를 받느니 그 다음에 전 처남이죠. 네. 그 처남 관련 사건에 있어서 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니 뭐 전 처남인가? 어쨌든 그 처남 맞을 현재 거예요. 처남이에요. 네, 왜냐 현재 처남이. 처남이 이혼을 갖다가 한 거지 이정섭이 이혼한 건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그런 정도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파면을 정당화시킬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뭐 범죄 경력 조회나 처남 마약 사건에 관여했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인 거고 만약에 관여가 일정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탄핵까지 이르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면 내일 결정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100배 뭐 충분히 그냥 다 달성을 갖다가 한 것이다. 이걸 갖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그러니까 기각이 됐을 때 이 엄중하지 않다라는 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엄중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기각을 할 때. 기각이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네. 그 위법행위가 없다. 또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그래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그 위법행위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되더라도 그 이제 탄핵은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뭐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측 그 변호인단에 이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일 수 있느냐. 중대한 탄핵이라는 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그걸 몰각했다. 네네. 몰각해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냐라고 아무리 질타한들 이들이 지금 뭐 탄핵이 목적이 아니다. 그냥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여기에 일종의 경고를 하는 네네. 너네는 언제든지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라면 목적은 이미 내일 뭐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달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선례 같은 걸 떠나가지고 네. 이정섭을 현직에서 배제시키는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고 왜 현직에서 배제하느냐. 총선 같은 것들 그런 이벤트가 있는 동안만 적어도 그 동안만이라도 이정섭이 일을 못하게끔 해서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이 탄핵의 목적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목적은 이미 충분히 뭐 다 달성을 갖다가 한 거고 탄핵이 기각돼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씁쓸하네요. 뭐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의 민주당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고 이어서 줄줄이 이제 탄핵 전국으로 제동의 시계가 그냥 찰칵찰칵 아마 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김문수 우리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네. 좀 하고 아유, 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합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가 이걸 이야기했지만 아니 댓글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김문수 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어떤 국민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니 반응이 네. 저는 이제 너무 폭발적이거든요. 사실 뭐 음. 댓글 보면 뭐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다 막 뭐 그리고 뭐 이런 소신 발언 너무 좋다.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음. 앞으로 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아주 모범 선례를 남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그래서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네. 사이다 발언이다 뭐 이런 말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민주당 측 의원들이 몇 가지를 딱 이게 타깃을 해서 물었어요. 네. 가령 뭐 제주 4.3 사건, 그렇죠. 예민한 건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건국 관련 질문, 네. 또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일제 시대 때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물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또박또박 네. 밀리지 않고 소신껏 발언한 거 아닙니까? 발언을 아주 소신껏 하셨더라고요. 네.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4.3 폭동을 주도한 남노당, 끝까지 폭동이다. 그죠? 남노당의 폭동이다. 시작은. 그건 이런 그렇게 얘기였어요. 정리를 해주시고 네. 일반 양민들 양민들은 희생된 거다. 희생된 거다. 그래서 네. 국가가 보상해야 그분들에게 된다. 사죄한 거다.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듣고 있는 분들, 제가 오늘 이 출근하면서 쭉 댓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댓글들이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다라면서 얼버무려서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국민의 훨씬 낫죠. 눈높이. 그러니까 4.3 폭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련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 세력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신탁통지 찬성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전략상 안 돼. 다시 신탁통지를 반대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질곡이 빚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눈치를 딱 챈 거죠. 그렇죠. 저자들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적화다. 그래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이라도 총선을 해야 된다. 네. 그게 1948년 5월 10일 총선이거든요. 그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 총선을 게 이 저지하려고 했던 사건. 게 4.3 폭동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김달삼 등 남노당 핵심 자기들은 그 폭동 일으켜가지고요 우익 인사들 뭐 경찰서 습격하고 해서 난동을 해놓고 나서 다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점을 김문수 장관 후보자께서 잘 정리를 해줬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이거 거죠. 계속 하다가 보니까 김문수 계속 키워주는 꼴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틀 내내 저 청문회를 한다고 뭐, 해놓고 이러니까 예. 도중에 그냥 뭐 막 정의해버리고.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김문수를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거지.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학습 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죠. 3일 맞아요. 동안 그냥 이진숙을 그렇게 때렸더니 이진숙 씨 모르는 사람 한국에 없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거 모르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때려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네. 지금 4.3 사건도 그렇게 정리했지만 네. 그 건국절 관련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 맞아요. 1919년 뭐 상해 임시정부 뭐 그것도 언급을 하지만 결국은 국토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파 정치인들은 잘 하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고 음. 배경 지식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는 거고 예. 확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야당들이 저 발광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대중들 중에 또 이 야당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교육에 있죠, 의해서 있죠. 네. 일부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눈치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곤란에 빠지면 안 돼 하고 이제 함구하는 거죠. 눈치 피하는 보는 거죠. 거죠. 눈치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피하는 겁니다. 이제 최보식의 언론, 최보식 편집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두들겨 맞아도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네. 처리하지 않았다. 네. 두들겨 맞아도 신나게 맞아요. 두들겨 맞았는데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 아주 뭐 두들겨 맞아도. 냉철한 표정으로 소신과 가치를 처리하지 않았다. 네. 야, 또 이 뭐 소신이 옳든 그러든 이념적으로 극우든 아니든 그를 노동자의 배신자로 몰든 말든 네. 요즘 정치판에서 적어도 김문수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켰다. 맞아요. 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대중들에게 어필이 강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러나 내가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발언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과하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네, 네. 그럼 무조건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본인이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시키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는 할 거예요. 말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쫄아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아 그건 그때 제가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발언을 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두드려 맞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아 그거 뭐 그때는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민주당이 더 당황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 뭐 정의하고 네. 특히 이 질문 민주당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그럼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죠.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 이러니까 또 민주당 의원이 묻습니다. 아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다 일본이냐 이렇게 또 다그쳐요. 그랬더니 일본이지 그걸 몰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아니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네. 근데 그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 진지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한마디 해버리니까 네. 그 답변으로 해가지고 올가매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했지. 사실 저도 제가 7남매 중에 7번인데요. 아 7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36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을 때 분명히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24년생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를 했을 때 제가 이 시츄에이션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면 태어나서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아버님도 그러면 국적이 그리고 일본 관리가 있는 그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호적 신고를. 그랬죠. 그러면 주민증이 나왔을 때 국적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그렇지. 그럼 일제치 하니까 일제 무슨 주민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인사청문회가 갑자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정회가 돼버리는. 그렇지. 참 이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패망한 조선의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일제치하에 들어갔을 때 호적 신고, 출생 신고를 하러 갔더니 일본 이 동사무소 이 시츄에이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기억하시겠죠? 느끼시겠죠? 근데 이종찬 강북회장은 자기가 중국에서 36년도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중국 국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중국 국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해방되고 나서 자기도 들어온 이제 거죠. 아니 그래놓고는 자기도 국적은 그 당시에는 자기도 중국 국적으로 돼 있는데 나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아니 정신승리는 정신승리로 해야지. 지금 사실상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을 짜서 네. 프레임을 짜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은 분명히 김문수 후보자는 무너질 것이다. 네, 네.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특히 그리고 후보자 부모님도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에요 이러면 그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게 맞아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또 혼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미리 딱 각본을 짜서 갖고 들어온 건데 그렇지.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있는 팩트 그대로 그렇죠. 야당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닌 답변을 아니, 계속 하시니까 아주 원칙적이고 네. 뭐 이 나름대로 그 소신 있는 답변을 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막 그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상도 준비하고 막 저게 또 저런 식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지금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네. 김문수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극우다 완전히죠. 막 만노죠. 극우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담담하게 팩트 위주로 설명을 하는 순간 맞아요. 이 민주당 야당 그 청문위원들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 김문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네. 우리나라 정치판이 사실 우파 우위의 정치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네. 그래서 우파 정치 논객들이 그래 좋은 게 좋다. 뭐 좌파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은 좋은 게 좋다 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고 네. 좀 안으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우파 정치인들이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죠. 탄핵당할까봐. 그렇지.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우파 애국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사이다 발언으로 한번 뚫어줬다. 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원하죠. 응? 그래서 그 댓글에 그런 열화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아, 이게 얼마 만에 이 통쾌함이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야 자기 대통령 김문수다. 뭐 이런 맞아요. 댓글이 맞아요. 엄청 막 올라오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자기 대통령 뭐 1순위 김문수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하는데 이 얼마나 이 가슴이 짓눌려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김문수 장관 후보자님 이제 청문회도 끝났고 지금 보니까 이 한겨레 보도 보니까요. 네. 지금 정진석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네. 이 대통령실 담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박찬대 뭐 민주당 원내대표 또 이 노종면 YTN 출신 노종면 네. 노종면이 또 김현 아주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그 김문수 후보자가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알고 있나? 했더니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부 장관 임명할 때 인선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사였기 때문에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다. 네. 이러면서 아마도 청문 보고서 채택 네.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것 같아요. 네, 독립기념관장도 그 네. 처리할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또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 그 말 중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공감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네네. 이게 우리 좌파 진영,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음. 그러니까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가 반일해야 된다. 뭐 토착 왜구다. 이런 게 쉽게 하면 설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구매력 기준으로 거의 소득 수준이 비슷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정체 상태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이 한국은 에너지가 지금 막 올라가는 분위기고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K-팝도 그렇고 막 여러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고 여기는 막 뜨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은 그 위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통 큰 용서는. 그래서 이 정진석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을 극복한다. 극일. 그리고 그치. 승리한다. 승일 사관을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이거 아주 했네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멋진 말이네. 예.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공세로 극복을 몰아가시면 안 하고, 된다. 네, 극복을 하고 일본을 이제 넘어서는
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죠. 굉장히 보면 이 사고가 플렉시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승리해야 된다. 승일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라 자부심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야, 우리 이제 일본하고 거의 대등해. 그렇지. 우리 요즘 케이팝도 유행하지만 요즘 우리 그러니까요. 아이들 보면 아우 키도 크고 네. 잘생기고 이쁘고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DNA가 탁월해. 자신감 그래서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 남자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여자들도 보니까 뭐 외국에서 보니까 한국 남자들 좋다 그러고 또 그래요? 한국 여자들 또 얼마나 우리 애들 딸내미들 얼마나 이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인기가 가져야 너무 좋아, 되는데 인기가. 지금 네. 뭐 노정면이나 이런 저 민주당의 의원들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일본에 있어서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콤플렉스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반일 그리고 이 친일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만 보려고 하는 거지. 표 때문에 그렇구만. 아니 그 사람들은 일본 안 가나? 얼마나 일본 여행 잘 가요. 그 김남국이 옛날에 일본 여행 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찍혀가지고 막, 최강욱은 네. 뭐 렉서스 타고 다니면서. 최강욱도 렉서스 타고 렉서스 다니다가 타고 다니면서. 뭐 지금은 안 타고 다니는. 아니 지금 우리가 저 수입자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하지만 아니 타세요. 좋은 차 타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여행 가고 참. 스시도 먹고. 그러니까. 그 좀 그러세요. 왜 그 자꾸 그렇게 이게 위축되고 스스로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맞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음. 일본 여행도 자주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문화일보사들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흔한 위장 전입, 투기 등의 문제도 없다. 야, 진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김문수 지사 노동부 장관 그 후보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 김문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재조명해주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뭐 민주당의 정말 그 자격 안 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막 보여준, 국민들한테 보여준 그 염증, 뭐 이 혐오, 이것이 김문수 지사를 바라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야. 맞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정치판에? 정말 이 뻘밭에 반짝거리는 진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덕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아주 재인식을 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지금 보면 이번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네. 정말 여기 정치판이 완전히 흙탕물 속의 뻘밭인데 네. 거기에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텨낸 진주 같은 소중한 우파 정치인 자산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걸 확인시켜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뉴델리에 예. 류근일 저 주필께서 예, 예. 또 쓰신 칼럼을 보면 예. 진짜 뭐라고 씁니까? 김문수 승, 이재명 떨거지들 패. 아주 류근일 주필님의 이 발언 수위가 아주 뭐 통쾌해요. 그래서 무슨 숙청 재판의 논고를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스탈린이 옛 동지 부하린가 카메네프, 그다음에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을 숙청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반당, 반혁명이라는 제목을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죄 좋아하네. 막 이러면서 아주 그 칼럼의 내용이 진짜. 지금 그 민주당 등 야 7당이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전술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이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통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친일 프레임 엮으려고 하고 막말 프레임 이런 거 안 되겠다. 극우 프레임 엮으려고 하고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뉴라이트 프레임 엮으려고 했잖아요. 김영석 독립관 네, 기념관장 맞아요.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오히려 떳떳하게 그래 나 뉴라이트인데 어쩔래? 뉴라이트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류근일 주필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에는 극우는 없다. 그들이 극우로 찍은 사람들은 나치도 아니고 파시스트도 아니고 맞아. 일당 독재론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적도 없다.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극우 프레임 이 낙인 찍기 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경기 동부연합 극좌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자신들의 정치를 숨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한 게 너무 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김일성의 길은 지옥, 이승만 박정희의 길은 선진 항구. 게임 이미 끝났는데 그러나 우리 정치에는
극자라 불릴 만한 부류는 분명히 있다. 음, 운동권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금기다. 맞습니다. 얼마나 이거 아니 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그 유근희 주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요. 야 촌철살인처럼 글을 잘 정리해 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6명을 보고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저 두 개의 길 그 출판 기념식 갈 때 오셨었는데요. 야 우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정신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나 정치 신념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네. 떳떳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극우나 극좌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본인의 정치 사상을 자유롭게 펼칠 아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래서 김문수 이번에 장관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6일 날 국회에 제출돼 보고되어서 송부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명하시겠네요. 이제 임명하시겠네요. 뭐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수 있는데 시한을 넘기면 그냥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됩니다. 아 근데 이 민주당에서 또 임명 강행 시 탄핵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야, 정말 아 이거 진짜 다수다. 이 누가 뽑아준 거예요? 도대체 왜 뽑아준 거예요? 이 총선 때. 아니 그러니까 어? 170석이 있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 원하는 대로 안 총선에 야칠당이 190석 되니까 와 대한민국 이거 절단났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가만히 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장의 카드가 있어. 맞아. 거부권 개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법률안 임명 제2호권. 강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얼마나 잘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아찔합니다. 저는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네. 진짜 이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 대선 때 찍으셨다면은 야, 이 아찔한 순간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소중한 한 표. 그래서 선거 때는 나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0.73%로 이겨준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할 일 다 한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지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이제 느끼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예? 자, 우리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임명하는 그날 잔치국수를 한 그릇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개혁 뭐 있었잖아요. 3대 개혁. 노동개혁은 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해보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은 좀 심각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 네, 심각하네요. 진짜. MBC하고 지금 KBS에서 지금 불이 슬슬 붙는데. 네, 이제 진짜 방송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MBC의 현재 민주당 추천으로 이사장이 되었던 권태선 이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거 아시죠?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방문진이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였기 때문에 방통위가. 네, 방통위가 여기에서 방문진 이사, MBC 이사회 신임 6명의 방문진 이사들을 새로 뽑은 것을 스톱시켜달라. 홀딩해달라고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인용이 됐잖아요. 법원에서 인용을 했죠.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6일 날.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6명의 지금 방문진 이사가 못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고를 하고 뭐 본안소송 가고 이러면 한 1년 6개월 걸린대요. 그렇죠. 그럼 1년 6개월 동안 스톱 기존에 되는 문재인 때 들어왔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 MBC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때 들어왔던 민주당 추천 이사가 6명이고 네.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 추천이 다수예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지금 안영준 사장이 임기가 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영준을 안 쫓아내는 거지 결국은. 임기 다 하게 생겼어요. 임기 다 하게 생겼잖아요. MBC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뭐
뭐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는데. 권태선 맥주 마시고 막 뭐 축하한다고. 아, 그래요? 축하하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돌아요? 그런 사진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지금 찍었는지. MBC를 보면은 야 이거 민노총 세력이 잔치할 만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인데 아마도 그 권태선 이사장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걸 보고 네. KBS 안에 또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있어요. 5명. 이제 또 우리도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해볼까? 했어요, 정치 그래, 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했어요. 가처분 신청도 놓고 또 행정법원에 본안 소송 그것도 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입장에서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을 해줬는데 KBS 이사 현직 민주당 추천 이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한 가처분은 그러면 기각하면 되느냐?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여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법원 입장에서는 또 MBC는 했기 때문에 MBC는 해줬는데 KBS를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했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이지. 부정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면 MBC는 인용해줬는데 KBS는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네, MBC도 그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자기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KBS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가처분 신청 낸 것을 인용할 경우, 권태선 케이스처럼 인용할 경우, 그 다음에 기각할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각을 해버리면은 서울행정법원이 여론에 완전히 질타를 받겠죠. 네, 그러면 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그러면 방통위의 이진숙 위원장 지금 이제 집행이 지금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분에서 빨리 어떻게 좀 탄핵 그분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신속 심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 연말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죠. 아휴.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 관련 부분도 탄핵 소추안도 한 연말쯤은 되어야 결론이 날 수 있다.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빠진 자리에 지금 김태규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가 이 두 사람 그럼 집어넣을게 추천해 줄게. 그러면 저 국민의힘도 추천해라. 그럼 2대2가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식물 방통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관심사는 뭐냐면요. KBS 야권 이사. 네. 지금 그 조숙현 변호사라고 KBS 야권 이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기각이 되면은 서울행정법원은 자기 셀프 부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법사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당 정청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인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용이 되면. KBS도 인용이 경우가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러면 지금 KBS 사장 체제도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고 KBS도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좀 정상화가 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되면 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이 그래도 6명입니다. 아, 지금 참 하고 있네. 네, 6명입니다. 이게 지금 박문진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다수는 다수입니다. 그러네. 6명이고 저는 지난번 5명이고. 보궐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6대5죠. 그러면 뭐 그거는 6대5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문제는 그겁니다. MBC보다 최악은 아니네요. MBC보다 최악은 아니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 기존의 6명의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이 네. 박민 사장을 연임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원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럼 기존 이사들한테 이제 그게 권한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BS 야권 추천 이사들이 가처분 신청 낸 것이 기각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행정법원이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추천 등 야당 위원들한테 완전히 질타를 당하겠죠. 그러네. 그러면 MBC의 케이스를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핵심 본질은 똑같아요. 인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 박민 사장을 연임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여권 추천 이사들이 초이스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무슨 소리냐? 박민 사장이 지난 1년 동안 경영을 잘 했느냐, 그 평가를 받는 받겠군요. 거죠. 네.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박민 사장, 그러니까 어쨌든 KBS는 MBC보다 최악은 아닌 게 최악은 좀 아니죠. 다행이네요. 최악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사들이 일단 이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으니까 인원수로는. 그러니까 MBC는 이제 인용됨으로써 기존의 민주당 추천 이사 6명, 네. 국민의힘 추천 이사 3명이기 때문에 이 뭐 문재인 때 그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네요. 아, KBS는 문재인 때 체제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KBS 정상화 투쟁이 소중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그러네. 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영풍 기자님의 그 희생이 이 값어치가 진짜 더 있군요. 왜냐면 그거를 진짜 해임 당할 걸 각오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투쟁을 벌여준 게,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네. 뭐 생생하지 뭐 작년 얘기 얼마 안 네. 됐으니까. 이영풍 기자님이 그때 그 사무실 안에서 저희 보도부 안에서 그 막 했어도 영상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이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막 그 화환들 온 거. 그거 지금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막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모든 관심이 이제 KBS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MBC는 좀 진짜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MBC 그 민노총을 반대하는 MBC 동지들에게는 참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네. KBS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건 박민 사장의 지난 1년간의 경영 평가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지만 네. KBS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똑같은 형태로 MBC 권태선 이사장과 똑같은 형태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 네. 또 본안 소송까지 바로 내버렸어요. 맞아요. 두 개를 동시에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용되면은 박민 사장과 지금 현 경영진은 네. 지난 1년간에 뭐 했나?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밤 10시 50분에 난 맞습니다. 그 이게 기사에도 여기 조선일보에도 보면 네, 그 그렇게 나오죠, 돼 그죠? 있어요. KBS 이사회는 지난해 여권 우위로 전환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리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여권 우위로 전환됐었던 그 인원수대로 가기 때문에 박문진하고는 MBC와는 다르다. 그리고 인용되면 KBS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듯,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네요. 그렇죠. 여기 네. 보면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경우에 현재 이사들이 임기는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연임을 뭐 희망하겠죠, 박민 사장은. 네. 뭐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후임 선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민 사장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네. 가령 이제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민노총 세력들을 잘 척결했느냐, 여기에 대한 뭐 저희들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죠.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걸 혁명적으로 개혁을 했느냐,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저 KBS 잘렸잖아요. KBS 나와서 KBS 고정 나가달라고. 아니,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방송 나갔다가 그냥 정치 패널로 제가 나갔다가 한 번 하고 잘렸잖아요. 패널을 좀 계속 하도록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또 그러니까 매정하게 아니 그렇게 하셨나? 제가 처음 그거 정치 패널로 첫 방송이었는데 그거를 못하면 좀 못할 수도 있지. 또 그렇게 또 못하지도 않았다고 또 주변 반응은. 지금은 웃지만 그때 저 진짜 너무 속쓰렸어요. 한 달 동안. 지금 지금 이제 금세 회복이 돼가지고. 유머가 들어간 우리 박소영 대표님의 말씀인데, 네. 자, 여하튼
이 MBC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KBS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이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MBC는 지금 큰일이 났고 네. KBS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박민 사장에 대한 1년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요.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되면은 뭐 별 그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참 어렵네요.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2년 반,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문제 때문에 언론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참 너무 사실 너무 지나고 나서 안타깝고 참 보면은 화가 나요. 집권 초기에 사실은 그 대통령실 홍보 수석실에서 이런 분들을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그림을 잘 픽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속전속결. 이건 빅픽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보세요. 이 문재인 정권은 미디어의 중요성, 미디어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아주 폭압적인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 이사들을 완전히 그냥 정리해버리는 네.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부추겨가지고 민노총 언론노조 이 세력들이 그냥 스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켜버리는. 맞아요. 뭐 강규영 이사, 뭐 고대영 사장, 김장경 사장 다 쫓아내버린 이런 어떤 난장이 벌어졌죠. 진짜 무자비하게 했는데. 무자비하게 했죠,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자비한 것이 국민의 지탄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이쪽 진영도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 이제 뭐 커버를 디펜스를 못 해줬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이제 그 박근혜 정권 탄핵 지키지 이후에 못했죠. 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작용을 했죠. 네, 적폐청산이라는 걸 내세워서 정말 곳곳을 다 칼을 들이댔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 미디어에 근무한 입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좀 네. 자율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나는 그게 한 2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선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그게 자율적으로 되냐고요. 해결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즉 서울행정법원 이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문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맞습니다. 대목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